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마지막 전래 질주 파이널 갤럽, 이번 시간은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민주항쟁 부분까지 깔끔하게 또 현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출제의 포인트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갑니다. 물론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1919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출발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에 본격화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갑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강점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탄생한 건 아니었죠. 정확히 3년간의 시간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데, 그 시간적 공백은 바로 무슨 군정기다? 그렇습니다. 미소 군정기.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이 3년 동안 통치하고, 그리고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소련군이 또 3년 동안 통치하죠. 그래서 남쪽은 미군정, 북쪽은 소군정 합쳐가지고 미소군정기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정부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의 이름을 따서 이승만 정부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또 제1공화국이라고 부르지요. 자, 그런데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은 독재를 12년 동안 하다가 결국 우리 국민들이 못 견디고 다 일어나잖아요. 들고 일어나서 3.1운동과 같은 그런 민족운동을 전개했는데 그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혁명이 가장 많이 국민들이 참여한 날이 4월 19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4월 19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가지고서 그거를 무슨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미 여러분 답은 알고 계시겠죠? 자,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승만 정부는 붕괴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1공화국은 붕괴되고 제2공화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제2공화국은 장면이 이끌었어요. 민주당의 장면이 이끌어서 바로 제2공화국은 무슨 정부라고 그러냐면 장면 정부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 정부는 생긴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해서 장면 정부는 8개월 만에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는 박정희가 이끄는 군부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죠. 그 군부에 의해서 약 2년 7개월 정도 바로 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군정 기간이지 결코 공화국은 아닌 거죠. 여러분, 공화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죠? 일단 투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 대통령이건 수상이건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된 임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가 바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가를 임기 동안 통치하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바로 공화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화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공화국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군정은 무력으로 바로 권력을 장악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공화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2년 7개월 동안 공화정은 잠시 중단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박정희 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1963년 10월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이때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 박정희가 12월 17일에 대통령으로 제5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로 공화정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7개월간의 군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시작된 공화국이어서 이 공화국을 제3공화국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 박정희의 이름을 따서 박정희 정부라고 하고요. 이 박정희 정부는 자기들 스스로 10월 유신 개헌을 단행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다라고 하면서 제3공화국의 문을 닫고 자기들 스스로 제4공화국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신 개헌, 유신을 단행한 게 몇 년 10월이죠? 그렇습니다. 72년 10월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2년 10월 유신 개헌을 계기로 해서 3공화국은 끝나고 제4공화국이 출발을 하는데 여전히 정부는 박정희 정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어떠한 출제 포인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재헌국회. 여러분, 50총선거, 48년 50총선거를 통해서 바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바로 배출이 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국회가 바로 재헌국회 아니겠습니까? 이 국회, 초대 국회에서 제일 여러분 중요한 그 일이 뭐였죠? 그렇죠.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헌법을 제정한 국회다라고 해서 재헌국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재헌국회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다시피 대통령제를 바로 바탕으로 하는 헌법을 만들었죠. 재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날을 여러분 기념을 해서 지금도 7월 17일 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가 된 날을 기념을 해서 지금도 우리는 재헌절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을 만든 이 국회인 재헌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몇 년이었느냐? 2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어서 2년 후인 50년 5월 30일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들이 이제 법을 만들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 2년 임기의 재헌국회 활동 가운데에서 이들이 만든 법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 바로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재헌국회가 만든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개. 뭐냐? 친일파를 처리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 그리고 토지개혁을 단행을 하는 농지개혁법. 그리고 일제가 무너지면서 우리 한반도 안에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우리 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토지라든지, 또는 뭐 건물이라든지, 또는 뭐 저택이라든지, 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일본인들은 그냥 고스란히 놔두고, 자기들은 이제 몸만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들은 미 군정한테로 귀속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귀속이 된 재산을 귀속재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귀속재산은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귀속재산이 이승만 정부한테로 승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한 법이 바로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그거를 무슨 법이라 그런다? 귀속재산 처리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3개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재헌국회 활동으로서 재헌국회가 만든 가장 중요한 3개의 법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3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자, 바로 여러분 그 다음에 뭐로 가냐면 바로 이 이승만 정부 존속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의 동족 상잔의 비극 무슨 전쟁이 있죠? 6.25 전쟁이 또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6.25 전쟁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출제의 포인트는 뭐니 해도 순서입니다. 어떤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다 라고 한 걸 잡으면은 6.25 전쟁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정복이 되는데 이 순서 문제로 6.25 전쟁을 바로 정리를 할 때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서울은 2번 뺏기고 2번 되찾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뺏기고 되찾고 뺏기고 되찾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순서를 잡으시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6.25 전쟁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거예요. 여러분 1950년 1월은 6.25 전쟁 중인가요? 아니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가요? 전이죠. 전. 이게 꼭 6.25 전쟁 중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1950년 1월에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 무슨 선언을 해요. 아, 그게 여러분 유교전쟁 전에 일어난 전쟁의 하나의 배경으로도 평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애치슨 선언. 네,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지도에서 선을 하나 찍 그어놓고 이 선을 애치슨이 그은 선이다라고 해서 애치슨 라인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애치슨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선의 오른쪽만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애치슨 선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네, 지도가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애치슨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선 안쪽에 있나요? 바깥쪽에 있나요? 바깥쪽에 있죠. 아, 그래서 네, 바로 네, 북한이 네, 쳐들어오는 전쟁을 일으키는 네, 어떤 하나의 전쟁을 도발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평가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애치슨 선언은 유교전쟁 전에 네, 먼저 네, 바로 발표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 유교전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0년 네, 6월 25일에 조선인민군 네, 북한군이 바로 쳐들어왔습니다. 유교전쟁이 네, 바로 이제 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네, 3일 만에 네, 서울이 함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6.28 서울 함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밀려가지고 네, 8월까지 쭉 네, 밀리면서 우리가 8월에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마터면 질 뻔했어요. 네, 이때 네, 정말로 큰 위기였는데 당연히 이때 네, 이 네, 위기를 우리는 이제 네, 막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건 6월과 8월 사이에 이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이승만 정부가 서울에서 임시수도인 부산을 향해서 쭉 내려가면서 대전에서 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부한테 이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그 전시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한테 넘기는 바로 네, 그것을 약속을 한 문서를 바로 대전각서라고 한다라는 거죠. 넘긴 장소가 바로 대전이어서 네, 대전에서 쓴 각서다라고 해서 대전각서라고 하는데 대전각서는 바로 요 사이에 네, 서울 함락과 낙동강 방어선 구축 그 사이에 7월 달에 7월 14일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거 하나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낙동강 방어선 구축해 가지고 하마터면 우리는 그냥 다 질 뻔했는데 이때 여러분 기적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 9월 15일에 여러분. 네, 바로 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디 상륙 작전? 아, 그렇죠,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반격을 하게 되고 허를 찔린 바로 네, 북한군은 그 다음부터 퇴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을 네, 넘어서 네, 반격을 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올라가가지고 9월 28일에 네, 우리가 다시 어디를 수복하냐면 서울을 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네, 6월 28일에 서울 뺏겼다가 정확히 3개월 후인 9월 28일에 서울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겁니다. 네, 628, 928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10월 1일에 38선을 돌파해서 더욱더 북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8선을 돌파한 날인 10월 1일을 바로 기념해가지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 몇 월 며칠이죠? 10월 1일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10월 1일의 국군의 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던 한국광복군, 이 한국광복군이 1940년 9월 17일에 충칭에서 바로 네, 창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된 날인 9월 17일로 국군의 날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네, 현재 네, 국군의 날은 바로 10월 1일이다라는 것이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쭉 진격을 하게 되냐면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서 승리를 진짜 네, 코앞에 네, 목전에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때 누가 쳐들어와요? 네, 어느 나라 군대가 개입을 합니까?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네, 우리는 그 다음부터 밀리게 되는 거죠. 중국군의 네, 인해 전술에 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민군 남침은 6월 25일, 중국군이 개입한 건 몇 월 며칠? 10월 25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인민군은 6.25, 중국군은 12.25, 6.25, 12.25 네, 이렇게 여러분 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중국군이 너무 많아!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밀리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쭉 밀려가지고 우리는 흥남에서 배를 타고 철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흥남부두죠.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철수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밀리게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 51년이 됐어요. 51년이 됐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여러분 흥남 철수까지는 여러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바로 그 해가 되는 거고, 이때 이제 해가 바뀌는 겁니다. 자, 51년 1월 4일에 바로 우리는 서울에서 철수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일사후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1월 4일에 서울을 다시 철수하고, 그래서 쭉 밀려가지고 여기 대략 37도선 부근,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충청도의 경계선쯤 되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다시 밀렸다가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격을 해서 서울을 다시 언제 되찾냐면 화이트데이에 서울을 다시 재수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처음에 서울을 뺏겼죠. 6월 28일에 6.28 뺏겼다가 그 다음에 다시 수복한 건 정확히 3개월 후인 9.28 서울 수복이죠. 그랬다가 다시 여러분 무슨 후퇴로 뺏긴다? 일사후퇴로 뺏기고 그 다음에 화이트데이에 되찾는다라는 겁니다. 6.28, 9.28, 일사후퇴, 화이트데이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재수복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전선이 이렇다 할 대규모의 전선의 변화가 없어요. 전선의 변화가 없이 그냥 그러니까 쭉 밀렸다가 뭐 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거 없이 그래서 대규모의 전선의 변화는 6.25 전쟁 발발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 약 1년간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고지 하나를 뺏고 뺏기는 그런 어떤 고지전이 약 2년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한쪽이 잘 밀리지 않고 계속 힘이 비등비등한 상태로서 계속 이렇게 이런 그 답답한 상태로 가니까 6월 달에 여러분 유엔에서 휴전제의를 누군가 하는데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이거 할까요? 소련이 유엔 대표였던 그 소련의 유엔 대표였던 말리크가 유엔에서 휴전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바로 휴전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작을 했던 곳은 개성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판문점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휴전회담이 세상에 2년이 넘게 지속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협상이 장기화가 됐냐면 우선 그 군사 분계선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송환 문제 이거를 가지고서 협상이 굉장히 장기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휴전협상 했거든요. 그래서 고지전 2년 하면서 또 판문점에서는 휴전협상이 2년 동안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년간 이렇게 이런 어떤 상황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53년이 됐어요. 그래서 5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승만 정부가 내내 이승만 정부는 휴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승만 정부가 휴전 반대 성명을 하면서 6월 달에 53년 6월에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을 하는 아무튼 휴전협상을 반대하면서 휴전협상의 타결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어떤 활동이 있었으나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결국 휴전협상은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게 되면서 이때 우리는 그 당시의 전선에서 북쪽, 남쪽 모두 2km씩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DMZ라고 하는 그러한 군사 분계선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월 달에 휴전협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 한국은 미국과 한미 무슨 조약?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지금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의 근거가 되고 있는 조약이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꼭 6.25 전쟁 중에 어느 시점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휴전협정 체결 3개월 후 휴전 이후의 상황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6.25 전쟁의 주요한 순서의 내용들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음 가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 기간 동안에
유교전쟁이 있었고, 네, 그리고, 네, 유교전쟁 이후에 바로 어떠한 우리가 네, 활동을 하게 되느냐. 당연히 여러분 전후복구 사업 하겠죠. 전후복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무상원조를 받게 됩니다. 네, 이 미국의 원조를 네, 바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산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삼백산업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 이승만 정부에서 장면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1960년 네, 무슨 혁명? 4.19 혁명을 또 우리가 봐주셔야겠죠. 네, 4.19 혁명. 네, 4.19 혁명도 유교전쟁만큼 그렇게 큰 어떤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역시 나올 가능성 있는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4.19 혁명 순서 여러분 간략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4.19 혁명은 다시 한번 몇 년이다? 1960년이다라는 거. 1960년 4월 19일에 네, 바로 네, 혁명이 일어났는데 네, 우선 네, 이승만 정부가 독재를 계속 해왔고 네,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3월 15일에 있었는데 이 대통령 선거 3월 15일에 선거가 네, 민주적 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5일 대선이 있었는데 이때 부정선거가 이루어져가지고 네, 바로 이때 네, 3.15 이것을 바로 우리는 3.15 부정선거라고 하고요. 이 3.15 부정선거에서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네, 이것도 선거냐라고 하면서 네, 많은 시위가 있었는데 마산에서 그중에서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 시위하던 학생들 가운데 네, 일부가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모르고 있었다가 죽은 거죠. 네, 살해를 당한 건데, 네,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건데, 그 시신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이제, 네, 바로 이제 떠온 겁니다. 아, 그래서 네,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국민들의 네, 분노가 이제 증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상황에서 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4.19 혁명 하루 전인 4월 18일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바로 네, 정치폭력배들한테 또 피습을 당해가지고 네, 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으악 하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또 어떤 사진기자가 또 용감하게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그 다음날 네, 4월 19일 아침 조간신문에 또 네, 대문짝만하게 크게 네, 사진이 또 보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많이 네, 참여한 날이 바로 4월 19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학생과 시민들이 네, 가장 많이 참여해서 네, 이것을 우리는 4.19 혁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의 항쟁이 점점 더 이제 네, 크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4월 19일 이날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실래요? 경찰이 이때 발포를 합니다. 아, 그래서 사상자가 800명이 넘게 사상자가 나요. 그리고 이 중에서 135명이 또 네, 죽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되자 이승만 정부는 네, 계엄령을 선포하지만 이 계엄령마저도 네, 바로 학생과 시민들의 네, 이런 어떤 분노를 결국 막을 수는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월 25일에 대학 교수단이 네, 바로 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시국 선언을 하면서 이 대학 교수들 또한 네, 바로 시위에 참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을 알게 된 이 이승만 대통령은 네, 다음 날 26일에 네, 바로 네,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결국 이승만 정부는 네, 붕괴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과 시민들의 승리로 끝난, 그래서 이승만 정부를 붕괴시킨 바로 이 사건을 우리는 바로 다름 아닌 4.19 혁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서 또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쌤이 한번 문제 한번 내볼까요? 네, 이거는 여러분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 그리고 시위 참가가 네, 바로 네, 4.19 혁명 학생과 시민들이 바로 네, 들고 일어나는 네,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다. 여러분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지 않죠. 4월 19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네,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과 시위 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순서 4.19 네, 그 날짜 다음에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무튼 여러분 어떤 식으로 순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네, 이렇게 순서대로 네, 잘 정리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보실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당시 이승만 정부 내내 야당이었던 민주당 정부가 바로 집권을 하게 되고 이 정부는 바로 다름 아닌 장면 정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이 장면 정부는 내각 책임제가 줄여서 내각제라고도 하죠. 내각제가 실시된 정부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 정부는 불과 8개월 만에 무너지게 된다. 바로 무엇 때문에?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군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 군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제일로 중요한 것은 바로 1962년에 바로 이것이 출범했다. 이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제1차 무슨 5개년 계획? 그렇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이 군정 기간 동안에 62년에 바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제1차 경제개발을 바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바로 박정희의 이 군정 국가정원 최고회의는 이 해에 화폐개혁까지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화폐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면서 또 화폐 가치를 10분의 1로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환을 10원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화폐 개혁을 또 단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이겁니다. 베트남 파병, 베트남 파병. 그래서 이 3공화국 기간 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베트남전에 파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트남 파병 관련되어서 문서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브라운 각서. 베트남 파병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1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64년에 처음으로 베트남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갈 때에는 비전투부대, 비둘기 부대 같은 그런 어떤 바로 비전투 부대가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맹호 부대 또는 청령 부대와 같은 전투 부대가 가게 되거든요. 아무튼 파병의 시작은 64년부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브라운 각서는 66년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파병 시작과 브라운 각서 가운데서 뭐가 먼저죠? 베트남 파병이 먼저 있고 우리가 너무 잘 싸우니까 한국군을 좀 더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국의 요청에 우리가 맨입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각서를 요구한 게 바로 브라운 각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운 각서는 베트남 파병 전혀 안 되고 있다가 브라운 각서를 계기로 해서 바로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베트남 파병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싸우니까 미국이 추가 파병 증파를 요구해서 그때 나온 추가 파병 조건으로서 그때 주한 미국 대사 윈스럽 길먼 브라운이 바로 각서를 바로 써서 바로 우리 한국 박정희 정부한테 전달해 준 각서가 바로 브라운 각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운 각서가 파병보단 나중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한일교 정상화 1965년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때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경제 발전에 성공을 한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일본이 패망하고 45년에 일본 패망하고 그 다음부터 공식적으로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때 일본하고 수교를 맺어서 교류를 하지 않으면은 당시 우리로서는 경제 발전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다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죄를 받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당한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배상, 그러니까 뭐 위안부라든지 또는 강제 징병이나 징용에 대한 개인 배상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바로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하고 국교를 다시 재개하는 것은 굴욕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반대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죠. 한일 국교 정상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는 1965년이에요. 그래서 그 전부터 쭉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964년에 6.3 항쟁 그리고
또 육사망제 보름 전부터 시작이 됐던 바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과 같은 그러한 어떤 활동들이 한일교 정상화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일교 정상화 당시에도 무슨 메모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종필 오히라 메모. 1962년에 김종필 오히라 메모도 한일교 정상화랑 관련된 그런 어떤 하나의 문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삼공화국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공화당 삼선개헌 요게 있죠. 당시 그 대통령제 방식은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었고 초선, 처음으로 당선된 게 초선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당선이 되면 재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선, 재선, 그러니까 초선 4년, 재선 4년 이렇게 해서 8년간 바로 대통령으로서 바로 임기를 가지는 것은 가능한데, 그런데 한 번 더 출마하는 거, 재선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출마하는 거는 3선이라 그러죠. 그런데 3선은 출마할 수 없는 것이 당시 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가 이끄는 민주공화당, 이 민주공화당이 박정희가 한 번 더 바로 대통령 후보에 출마, 즉 3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바로 개헌을 단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공화국에 있었던 1969년 공화당 3선 개헌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공화국의 내용은 이렇게 세 개가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삼공화국에서 사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유신헌법이다라는 겁니다. 유신헌법은 뭐가 출제의 포인트냐면요, 바로 유신헌법의 내용이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7차 개정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 되는 것이고요. 1972년 10월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유신헌법은 1971년에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제9대 대통령 선거에서 7대군요.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그리고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 이런 어떤 박빙의 그런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이 있었는데, 이때 정말 간신히 박정희 후보가 정말 간신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 나서는 직접 선거의 제도 하에서는 다음번에는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너무나 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음번에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방식을 국민들한테 바로 투표권을 주게 되면은 자기는 안 뽑힐 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방식을 직접 선거에서 무엇으로 바꿨다? 간접 선거, 간선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유신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이제 폐지하고 간접 선거를 하게 되었어요. 간접 선거할 때는 당연히 간접 단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 간접 단체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바로 이 간접 단체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꾼 게 바로 유신헌법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의 연임 제한 규정이 이때 폐지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히면 뽑히는 대로 계속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신 대통령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했어요. 그래서 국회 예산권, 그리고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통령한테 있었는데, 실질적인 사실상의 임명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내가 이 사람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명단을 누구한테 제출을 해서 추천을 하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쉽게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부하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이 사람 이름 어때?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명단을 딱 올리게 되면은 이들은 하트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통과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권인데 사실상의 임명권이다라는 것이죠. 국회의원에 여러분 몇 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다? 사실상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 덕택에 국회의원 금배지를 단 이 3분의 1의 바로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국회 안에서 유신정우회라고 하는 단체를 또 사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3분의 1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 여러분, 법관 임명권. 자기 마음에 드는 법관을 임명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법관은 이제 네, 보내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와 같은. 네. 자, 그리고 또 이거 법관의 영장 없이 국민의 네, 이런 기본권을 네, 마음대로 제약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네, 바로 네, 특별 권한.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긴급 조치권이라고 하죠. 네, 이러한 네, 거의 왕에 가까운 네, 이러한 네, 그 독재의 그 네, 권력을 네, 부여한 바로 독재 헌법이 바로 다름 아닌 유신헌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러한 유신헌법의 내용이 네,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3공화국에서 4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네, 7차 개정헌법인 네, 유신헌법이 되는 것이고, 이 4공화국의 공부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유신헌법은 독재를 위한 헌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독재를 바로 네, 추진하는 바로 이 유신체제,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 운동이 바로 네, 4공화국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를 꼽자면 개헌청원 네, 100만인 서명운동 있고, 네, 또 결정적으로 1976년 3월 1일에 네, 3.1민주 구국선언과 같은 그러한 선언이 있지요. 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상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79년 네, 10월 26일에 바로 대통령 박정희가 네, 바로 네, 피살당하게 되는 거죠. 중앙정보부장 네,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서 어느 날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혼란에 빠졌어요. 대통령이 죽었다는 게 여러분 시름시름 그냥 앓다가 죽어도 충격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또 권총에 맞아서 또 피살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어요. 이러한 상황에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씨가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고 있다가 이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가 네, 바로 12월 6일에 바로 네, 유신헌법에 의해서 네, 바로 제 10대 대통령으로 네, 선출이 되거든요. 박정희는 피살이 되었지만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유신헌법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1979년 네, 바로 12월 6일에 네,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이 최규하가 네, 실질적으로 통치한 기간은 불과 6일에 불과합니다. 네, 바로 네, 6일 후인 12월 12일에 군사정변 12.12 사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군사정변을 일으킨 건 누구냐?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이러한 신군부에 의해서 네, 정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12.12 사태라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2.6, 12.12 이게 여러분 이 부분이 순서를 잡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이 네, 시기는 79년이냐 80년이냐 아니면 81년이냐 이렇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 여러분 날짜 안 바뀌었어요. 79년 12.6 사태, 79년 12.12 사태 모두 79년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신군부의 군사 정변은 국민이 시킨 건가요? 그건 아니죠. 자기들이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네, 이 신군부 네, 이렇게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 신군부는 물러가라! 라고 하는 네, 이러한 네, 신군부 퇴진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것이 80년 봄부터 네, 본격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전개가 된 신군부 퇴진운동,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네, 어디의 봄? 네, 서울의 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신군부 퇴진운동을 전개하는데, 신군부는 우리의 바로 네, 그 퇴진운동을 막으려고 하였죠. 그래서 네, 신군부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국민의힘과 네, 그리고 네,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신군부의 힘이 충돌을 하게 되어서 광주에서 그 힘이 네, 크게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서 광주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죠. 당시 이 당시까지는 네, 바로 이 계엄령이 제주도를 제외한 네, 전국에서 네, 계엄령이 선포되고 있었는데, 이때 5월 17일에 제주도까지, 그래서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해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일어난 게 바로 당연히 신군부가 한 것이고요. 그 다음날 바로 광주에서 일어난 바로 사건이 바로 다름 아닌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바로 이 신군부는 바로 계엄군 공수부대를 동원을 해서 아주 잔인하게 무력으로 진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민주화 운동은 아쉽게도 실패로 이제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진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신군부에 의해서 신군부는 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다음에 달은 같아요. 1980년 5월 31일에 진압한 다음에 어떤 단체를 만드냐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불법으로 장악한 국가 권력을 합법화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때부터 이제 개헌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거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다라는 겁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이 끝난 다음에 같은 해인 5월 31일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가 바로 탄생을 하기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이 먼저고 그 다음이 국보위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보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헌법을 만들고 있는 중에 당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10대 대통령 최규하가 바로 신군부에 의해서 사퇴가 되고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보위의 개헌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개헌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당시 헌법은 여전히 무슨 헌법이었다? 유신헌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이 이때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유신헌법에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바로 취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두환은 대통령을 2번 해요. 11대 대통령, 12대 대통령인데 11대 대통령은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6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바뀐 제8차 개헌인 국보위 헌법에 의해서 바로 7년 동안 한 번 더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0년 10월에 여전히 80년이죠. 8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별명이 바로 국보위 헌법인데요. 간접선거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유신헌법 당연히 간접선거였죠. 간접선거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다만 간접단체가 유신헌법 당시의 간접단체는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였죠. 통주국이었는데 이 8차 개헌 당시에 간접단체는 이름이 바뀝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바로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선출을 하고 이 대통령제는 임기는 7년이고 딱 한 번만 단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선출이 된 바로 전두환이 81년 3월 3일에 바로 제12대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취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바로 당연히 8차 개정헌법이 되는 거고요. 제5공화국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공화국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또 상황으로 또 전개가 되느냐 보시면은 여러분 전두환은 국민이 뽑아준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간접단체, 자기 부하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 국민이 직접 모두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투표장에 가서 직접 선거를 해서 바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를 계속 전두환 정부한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985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 총선에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총선에서 당선이 되어가지고 국회의원의 그 비중에서 야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야당의 힘이 이때 많이 세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되게 되는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 방식을 간접선거에서
직선으로 직접 선거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헌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여러분 이것은 국민의 뜻을 받아서 바로 이와 같은 개헌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네. 자, 이것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자, 이러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는 야당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누가 바로 중심으로 한 누가 국민이 누구한테 전두환 정부한테 바로 대통령 선거 방식을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바로 이분이 전기고문과 물고문으로 결국 바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더욱더 국민의 분노는 점점 더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전두환 정부는 처음에 국민의 개헌 요구를 처음에 수용했나요? 그렇지 않죠. 일단 처음에 국민의 개헌 요구에 대해서는 전두환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거부한 게 바로 뭐냐면 4월 13일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개헌하자, 직선제로 개헌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전두환 정부는 개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선언이 바로 뭐냐면 4.13 무슨 조치냐면 호헌 조치라고 한다라는 거죠. 국민의 개헌 요구를 묵살을 하면서 헌법을 개헌하지 않고 계속 보호해 나가겠다. 지금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개헌 요구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바로 일단 5월 달에 국민들이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해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바로 6월 달에 범국민적인 국민운동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쌤이 틀린 질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4.13 호헌 조치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개헌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라는 겁니다. 4.13 호헌 조치가 먼저 나오고 다음 달인 5월 달에 이 4.13 호헌 조치에 대한 반발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창설이 되면서 강력한 그런 어떤 신군부 퇴진운동이 더욱더 크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월 민주항쟁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4.13 호헌 조치가 먼저고 그 다음에 바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6월 10일 바로 60대행진이라고도 하고 60국민대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6월 10일에 바로 범국민적인 바로 신군부 퇴진운동이 와 하고 일어나게 되어서 바로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으로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신군부는 그 다음에서야 전두환 정부는 그 다음에서야 항복 선언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거부한 거죠. 국민들한테 겁도 없이 거부했다가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그 다음에 6월 29일에 바로 항복 선언을 하게 되니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6.29 선언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29 선언 이후부터 바로 개헌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7년 10월에 바로 9차 개헌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9차 개헌 헌법이 바로 지금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9차 개헌의 핵심은 뭐니 해도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바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는 몇 년이냐면 5년으로 하고 단임 딱 한 번만 지금 현재 대통령 선출 방식이니까 아마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9차 개헌 헌법에 근거해서 바로 12월 달에 바로 대통령 선거를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그 민주정의당의 여당의 후보였던 노태우하고 그리고 그 야당의 그 호남을 대표하는 김대중과 그리고 영남을 대표하는 야당 지도자 김영삼 이렇게 3파전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당시 김대중과 김영삼이라고 하는 두 야당 지도자 어느 한쪽이 이제 양보를 해서 바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당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아쉽게도 결국 야당 후보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가 호남 쪽 표하고 김대중을 따르는 호남 쪽 표하고 김영삼을 지지하는 영남 쪽 표로 갈리게 되면서 표가 갈렸어요. 그래서 이때 결과가 김대중 후보는 27%의 득표를 하게 되고 김영삼 후보는 28%의 득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합치면 여러분 56%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표가 양쪽으로 호남 쪽, 영남 쪽 이런 식으로 해서 갈리게 되면서 36.6%라고 하는 득표를 한 노태우가 최고 당선 그 득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13대 대통령으로 이때 누가 당선이 되었다? 노태우가 당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노태우 정부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의 내용은 다음 강의, 마지막 강의인 제22강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민주항쟁 바로 그 이후에 노태우 당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잘 정리해가지고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21강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